윤한주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단기 선도 금리를 연장하면 향후 10년물의 가격을 예상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선도 금리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선도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영어로는 forward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가르쳐 봐도 그렇고 이 forward하고 우리가 실제 미래하고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forward 금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이걸 이제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금융공학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금융공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워드 금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은행에 가면 1년짜리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 가령 뭐 1%라고 해요. 1%. 근데 2년짜리 정기예금도 있죠. 2년짜리 정기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2년간 뒀다가 찾으면 이자를 얼마 주는데 그 전에 해지를 하면 이자를 안 준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만 그 돈을 묶어 놓으면 가령 금리가 1%라고 하죠. 1년짜리 정기예금 1%. 근데 똑같은 날 가봤더니 2년짜리 정기예금도 있어요. 근데 2년짜리 정기예금은 금리가 2%랍니다. 여기서 이제 선도금리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2년짜리를 한 번에 맡겨놓느냐, 2년 동안 맡겨놓느냐, 아니면 1년을 정기예금 들고 그 1년 후에 그때 1년짜리 또 정기예금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는 값이에요. 지금 알 수 없는 값이죠. 요거를 생각해보면 요게 1년짜리 1%고 2년짜리가 2%면 이거하고 같아지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2년을 묶어두는 거랑 아니면 1년 묶어두고 1년 후에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있을 건데 그렇게 하는 거랑 요렇게 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으려고 그러면 요 금리가 얼마가 돼야 될까가 선도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년 후에 1년, 그래서 그 one by one이라고 표시할 수 있죠. 1년 후에 1년짜리 금리, one by one forward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금리가 대충 얼마쯤 되느냐면 1년짜리가 1%면 내가 1년 후에 100을 101로 받겠죠. 2년짜리가 2%라는 이야기는 1년에 2%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달리로 따지면 100이 102가 되고, 그 다음에 102가, 그 다음에 100, 달리로 따지면 1년에 2씩 증가해서 2년 후에 104가 되는데, 가령 복리라고 따지면 1년 후에 102가 되고, 그게 이제 102가 또 2%가 보니까 104보다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에는 달리죠. 그렇기 때문에 2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2%다, 1년에 2%다 그러면 2년 동안은 4%, 그래서 104가 됩니다. 네. 그럼 나는 1년 후에 찾아서 101을 찾아서 얼마의 금리가 돼야지 104가 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시면 3%는 돼야 되잖아요. 3%? 그러면 이거 뭐냐면, 이 질서를 인정하고 보면 지금 2년짜리 금리가 2%고 1년짜리 금리가 1%라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서 시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시장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 1년 후에 1년짜리 금리, one by one forward 금리가 3%다라는 건데 1년 후에 실제로 1년짜리 금리가 1년 후 미래에 실제로 1년짜리 금리가 3%는 된다고 사람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이 선도금리에 대해서 기대론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1년 후에 1년짜리 금리가 3%가 된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1%, 이거는 2%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설도 있어요. 가설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죠. 그게 아닌 경우도 많고 어떤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시장이 분할돼 있고 또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2년짜리 안 하려고 그러고 1년짜리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쪼개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 게 제가 본 것마다 수백 건의 논문이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선도금리가 미래 1년 후에 진짜 그때 1년 후에 금리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증 논문들이 제가 본 것마다 수백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환율에서도 선도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워드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환율은 가령 뭐 원화 달러가 가령 뭐 1180원인데 내가 3개월 후에 뭐 달러를 팔려고 한다. 이런 환율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선도 금리, 선도 환율이 미래 실제 그때 환율, 금리하고 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해 본 논문들이 수백 건을 제가 최소한 수백 건을 봤는데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고 이게 2%라는 거는 1년 후에 1년짜리 금리가 3%쯤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뭐 저기 2년짜리 미국 같은 경우에도 2년짜리 국채 금리는 0에서 딱 붙어 있는데 10년짜리가 자꾸만 올라가요. 1.1까지 올라가요. 이거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지금은 2년짜리가 이렇게 낮지만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예상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고 그걸 이제 그런 걸 개념적으로 이게 뭐 선도금리를 계산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도금리가 미래 금리에 대한 흔히 이제 그 통계학에서 불편 추정치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금리와 미래금리에 대한 예상은 일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그걸 너무 크게 밀접하게 연결시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라이트 랄라랜드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중국 지수 투자의 경우 중국은 시총만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고견을 좀 더 들을 수 있을런지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지수 투자의 경우에 중국은 뭐 시총만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 투자는 좋지 않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몇 년 전에 제가 쓴 책에서도 이거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가지수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별 종목의 주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다. 근데 발행되는 주식수가 얼마다. 이런 걸로 해서 주가지수라는 그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거는 한 주의 가격입니다. 한 주의 가격이고.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식수가 확 늘어나요. 그러면 시가총액도 늘어나는데 시가총액은 늘어났지만 주식수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내가 여기 투자해서 번 돈은 없겠죠. 뭐 유상증자 전후로 해서 주가의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근데 가서 보면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나는 별로 뭐 기존 투자자들 번 돈은 없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이 증가해 있는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시장의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 그리고 그 전체 종목들의 주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계산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분모 분자를 조금씩 조정해 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기본적인 개념은 주가든 개별 종목의 주가든 주가지수든 전체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주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 투자자들이 어쨌든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그려보고 또 하나는 주가만 그려봐요. 주가 지수만. 이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을 전체 주수로 나눈 게 주가 또는 주가 지수기 때문에 시가총액하고 주가만 따로 그려놓고 어떤 차이가 생긴다거나 이거는 이게 주식 수가 많이 발행된 것에 의해서 차이가 생기겠죠.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S&P 500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이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줄고 했지만 2000년 이후로 계속 바이백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주식 수가 분모에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S&P 500의 경우에는 주가 지수하고 S&P 500의 시가총액을 해보면 주가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고 시가총액은 그보다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소각시켜버린 것이죠.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가총액이라는 사실상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개념 아니에요. 기존 투자자들은 이걸로 돈을 버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 커지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거예요. 기업들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사서 없애버려서 기존 투자자들한테 그만큼 이익을 더 안겨준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지는 주식 수만큼 이익이 분할돼야 되던 게 그쪽은 없애버리고 기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 수에 그걸 더 배분을 해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주가 지수를 보면
주가 지수에 뭐 올라가던 게 좀 올라갔다고 치면 이거보다 시가총액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주식이 굉장히 더 많이 발행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주식 발행 전후에 가격 변화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이로울 게 없습니다. 근데 기존 투자자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야 돼. 주가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시가총액들은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좋다 하더라. 중국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다 하더라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야, 미국 시장 좋다 하더라 해서 돈이 들어간 거 전부 다 시가총액 올라가고 그보다 주가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와, 중국 좋다 하더라도 들어간 돈이 시가총액을 늘린 건 맞아요. 근데 주식수가 많이 발행되면서 주가를 올리는 힘은 현저하게 약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중국으로서는 이제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신흥국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피를 그려보면 코스피도 물론 이게 미국처럼 바이백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바이백에서 주식을 소각하는 기업은 극히 예외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존재하고 주식을 바이백을 했다고 샀다. 기업이 샀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돈 필요하면 다시 팔고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모가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피를 그려봐도 코스피 주가 지수 올라간 것보다 시가총액 늘어난 게 더 많아요. 물론 상장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겠죠. 코스닥은 훨씬 심합니다. 훨씬 심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이 계속 이제 상장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겠죠.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기업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시가총액이 엄청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특히나 그 금융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 중에서 그 신흥국들이 금융의 비중이 큰데 이 신흥국의 경우에는 보통 성장을 하면서 은행들이 기업에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증자를 많이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쳐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단계는 좀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보다도 더 이제 아직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뭐 하다 보면 기업들이 망하는 기업들이 많겠죠. 우리는 그걸 시장 기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에 부담이 되거든요. 네.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금융권에 그 부실이 쌓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자를 하도록 하는 거죠. 증자를 하도록. 그러니까 주식수가 계속 증가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성장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이 동영상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주의 입장이 GDP를 생각해 보면 GDP 성장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개별 기업이 성장하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도 그렇죠. 성장한다라는 게 우리가 뭘로 따지겠습니까? 뭐 설비 투자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공장도 많이 짓고 근데 그게 실제로 돈을 벌어서 드릴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돈을 막 몰았다가 그거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일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뭐 고성장이다. 신흥국들 앞으로 뭐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 GDP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이면도 있고 저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과정에 당연히 부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투자를 하지 않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하고 GDP 성장률 높이기 위해서 GDP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쓸데없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못 버는데도 막 이것저것 사업을 늘리고 이 단계 정도는 지나고 그거는 사회적으로 의미 없다라는 정도까지 간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때부터는 성장이라고 하는 게 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근데 그 이전에서는 단계에서는 기업의 성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1990년대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서 실제로 데이터 보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IMF 외환위기로 갔어요. 왜냐하면 다 중복 투자, 과잉 투자, 문어발식 확장. 그냥 이렇게 정부가 뭐 하라고 하니까 그거 맞춰서 대충 하다 보니 뭐 나중에 보니까 다 돈이 안 되는 투자만 한 거고 다 부실 자산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넘어선 아이고 그거 뭐 의미 없다. 그런 거에서 뭐 하냐. 이게 돈이 되는 걸로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정도의
국민 정서는 갖춰져 있고 정부나 기업이 그 정도는 확고하게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길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건 확실히 성장에 대해서 어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도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